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영입니다. 네, 김세영입니다. 네, 역대 분기, 역대 연간 최고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줄면서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우위인 상황이고요. 오늘도 하락 종목수가 우위인 시장입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어떤 전략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룰 내용 많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투자 초고수들은 이러한 어지러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전력 설비 테마 집중해 보겠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매수상위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전력주 강합니다. 이와 함께 매도 상위에는 반도체가 대부분 포진해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라이미트픽 시간입니다. 최근에 공략주들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본 적 없는 실적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한 증권사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26만 전자, 150만 닉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직격 프라임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새벽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 굉장히 견조한 흐름, 고용도 안정적이다. 다만 물가 수준이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됐었죠. 미 연준의 금리 기조와 미국 경제 성장성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으니까요. 프라임 빅톡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채팅창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입니다. 투자 초고수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최고치 달성을 해서 또 축제 분위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약세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이유로 빌미로 지금 하락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죠. 지금 다들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어제 살 걸 그랬나? 그제 살 걸 그랬나? 제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살 걸.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죠? 너무 많이 온 것 무서워서. 같은데. 네. 지금부터 빠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주식을 할 때 보통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뭐 세론이다. 이제 맞아요. 재료 소멸이다. 빠진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 왔던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막 이제 이런 생각 속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세론이라는 얘기 때문에 또 뭐 빠질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럼 일단은 관망을 해볼까 하는 그 관망 심리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갑자기 중동 지역에서 뭐 이란하고 또 미국이랑 뭐 시끌시끌하니까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커진 거죠. 그럼 이제 매수할 사람은 없고 관망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장이 휘청이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지금 겁먹고 안 그래도 저 오늘 글 쓰고 왔거든요. 네. 이런 걸로 뭐라고 쓰셨습니까? 쫄? 쫄지 말라. 겁먹지 말라고. 이런 걸로 아마추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약간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과열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흔드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가지고 흔들겠죠라고 말을 했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하고 미국하고 마찰 생길 것 같다? 이거 시장이 몰랐던 악재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쟁이 빵 터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단 큰일 난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은 어차피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화돼서 실제로 낙폭을 보이고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우하향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들은 겁먹기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떨어지면 기회다. 근데 맞아요. 떨어지면 기회라는 말 듣고 열심히 그냥 생각 없이 사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런 포인트들을 잡고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포인트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방 QR코드 나오면 네. 거기 들어오시면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사실 지금 시장 변동성 오히려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좀 겁먹지 말라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지금 1%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순매수 상위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현대차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GNC 에너지 비상 발전기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오늘 강세 보이다가 반락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2주 내내 강세 흐름 보이다가 3%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 최고가 도달하고 나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6위 현대차, 오늘 TP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 오늘 주가 3% 이상 올라주면서 50만 원 다시금 돌파해줬고요. 리노공업도 주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래에셋도 주가 오늘 6%대 강세 보이면서 최고치 랠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10위는 대한조선 역시나 4, 4분기에 실적 정점을 찍으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지금 수익성 1등 조선소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삼성 SDI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대표님의 공략주였었습니다. 삼성 SDI 수익을 좀 많이 내줬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겁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과열 지지선을 대략적으로 한 1080포인트 이 정도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80포인트 코스닥 지수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슈를 보고 와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잘 가는 거야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시장 지수를 약간 사람들이 시장 지수만 봐요. 코스닥 1500 갈 수 있을까? 코스닥 2000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이거를 보는 거지 산업 이슈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1500 갈 수 있을까? 왠지 코스닥 1500 갈 것 같아. 코스피도 5000 갔는데 코스닥이라고 1500 못 갈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네. 코스닥을 1500으로 올리기 위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되게 가볍고 우스운 종목 가지고 좀 올라간다고 지수 못 올려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덩치 큰 섹터에 또 덩치 큰 우량주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최근에 로봇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면 걔네들을 올려야 되니까 걔네들 쪽으로 매수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코스닥 지수 올라가야 되니까 2차 전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뉴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앞으로 로봇과 뭐 합쳐서 뭔가 새로운 시장의 길이 열리나? 뭐 전고체, 한국이 기술력 대단해. 뭐 이런 뉴스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지 않은데 마치 새로운 이슈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럼 2차 전지도 따라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 관련주예요. 코스피 관련주지만 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코스피 비록 코스피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삼성 SDI도 따라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제가 중요한 게 금요일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38만 원 요 자리 금요일 종가 주봉상 480선이거든요. 금요일 종가 위로 여기 위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6만 원, 45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좀 사는 게 기회일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약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지금 못 살 것 같아. 왠지 난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를 생각하면서 분할로 잡으면 돼요. 지금 정도 자리가 1차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 맞습니다. 볼벤 상단 자리고 5일선이기 때문에 1차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밀리면 한 번 더 사야지 하는 자리는 한 35만 원 정도 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일단 35만 원 이렇게 두 번 정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지금 딱 샀는데 그냥 올라가. 그럼 아래에서 못 산 거 아쉬운데? 남은 거 갖고 수익 보시면 돼요. 처음 산 것만 가지고. 근데 밀려도 겁먹을 게 없죠. 왜냐면 난 아래까지 빠질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아래에서 한 번 더 사면 평단이 조절되기 때문에 살짝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보고 나오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38만 원 위를 보던가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 오늘 시장 투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일부 사고 35만 원에서 한 번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는 이미 수익을 냈었던 공략주죠. 지금은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고수들이 팔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섹터입니다. 한 7가지 종목들이 모두 반도체주들이죠. 오늘 반도체주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모두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2%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적 컨콜에서 올해 서버 시장이 10% 넘는 증가율을 보일 걸로 전망을 했고요. 이 서버용 디램 그리고 기업용 SSD 수요가 시장 평균을 웃돌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을 해줬고요. 한미반도체도 함께 두 자릿수 급등했다가 현재는 6%까지 상승폭을 줄여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KC텍도 3%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FST가 7% 하락 중 주성 엔지니어링과 PSK 홀딩스도 2% 내외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인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분류되면서 이중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3%대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는 제약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오름테라퓨틱스, 올릭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다른 공략주였던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수익을 많이 줬었는데 좀 삼성의 SDI랑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거 목표가가 38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도 찍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인가도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찍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또 눌리고 있는데 자리가 괜찮아가지고 지금 매도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이 오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예전부터 삼성 SDI랑 포스코홀딩스 얘네가 여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2차 전지 움직인다 막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넘어선 다음부터 정말 2차 전지 강한 랠리가 나왔거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다르게 지금 이미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밀린다라고 하면 사실 겁을 먹기보다는 저는 되려 매수 찬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올라가고 이제부터 시장 조정 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올라가다가 밀리는 종목들도 나오고 코스피 약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시총 큰 우량주들 중심으로 또 낙폭이 보이다 보니 포스코홀딩스도 시총 큰 코스피 우량주잖아요. 거기에 섞여서 같이 빠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4만 원 정도?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종목이니까 일전에 한번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은 현 구간부터 34만 원까지 다시 한 번 더 나눠서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다음번에는 한 40만 원 정도 선? 39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39만 원에서 39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34만 원까지 나눠서 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미 목표 주가를 달성했던 공략주였죠. 34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들은 여러 가지 또 섹터들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오름테라퓨틱스 같은 제약바이오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에피스홀딩스는요. 마일스톤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바이오시밀러 출시 효과가 맞물리면서 매출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와주고 있고요.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브스메드도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은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고 있고요.
LG CNS 어제 저희가 좀 짚어드렸었죠. 달리는 말, 급등주가 아니라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매출 6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견고한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피지컬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에 집중해준다라고 합니다. 1%대 반등 주고 있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오름 테라피틱스는 3% 하락 중, 오킨스 전자가 저희도 공략주였죠. 오늘 개장 전부터 무려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약세로 좀 전환한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현대차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금 3% 올라주면서 5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좋다고 해요. 뭐 70만 원까지 TP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과열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했지만 네. 지금 현대차 주가 고평가인가요? 아니요, 고평가는 고평가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고평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 잠깐 시장이 이렇게 지금 고평가는 아닌 시장이 네. 좀 급격하게 올라간 시장이 잠깐 쉬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탑을 조금씩 쌓아서 올렸으면 밀린다고 하더라도 충격파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 10만큼 오르고 5 정도 후퇴하는 건 별로 그렇게 봤을 때 큰 충격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늘 내 주식이 4% 오르고 뭐 내일 2%가 빠졌어요. 그렇게 다 다음에 4% 오르고 2% 빠지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네. 한 40% 올랐다가 여기서 절반만 빠져도 20%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위에서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40% 올라갔고 20% 빠져도 사실 밑에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아직 20% 수익인데 뭐 여유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뒤따라 잡은 사람들은 단순 조정이라고 느껴도 그 충격파가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때 이제 빠지면 어떡하지? 아, 이제 여기가 고점 아니야? 여기가 고점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제가 이거 일전에 그 관세 때문에 막 그 관세 다시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흔들릴 네. 때 여러분들한테 현대차는 오히려 그렇게 빠지는 게 더 좋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지선 이탈했을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네네. 거예요. 어차피 해소될 관세 이슈 가지고 빠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관세 이슈 해소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요 지지선은 지키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47만 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 나온다라고 했죠. 자, 실제로 현대차 차트 볼게요. 자, 60분봉 그리고 120분봉 차트를 보면은 정확히 지지선 딛고 이탈하지 않고 지금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47만 원을 잡아줬었어요. 47만 원 이탈하지 않고 버텼죠. 자, 그리고 지금은 한 48만 5천 원 정도. 여기 라인만 이탈하지 않아준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48만 원 그때는 47만 원이었는데 1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네. 48만 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 과거 추세선이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한 47만 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43만 원 내지 44만 원 정도 선까지도 이렇게 다시 눌렸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대차를 가지고 있거나 수익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48만 원을 이탈하면 일부는 일단 챙겨 놓는 거예요. 여기서 좀 밀리면 43만 원, 44만 원까지도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48만 원 이탈하면 좀 챙겨놨다가 44만 원 정도 오면 팔았던 거 다시 사면 돼요. 근데 내가 일부 팔았는데 일부만 파는 거죠. 일부를 팔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만 이탈한 거였고 다시 그냥 올라가. 그러면 난 털렸구나. 내가 파니까 역시 잘 가는군. 네. 이렇게 그냥 쿨하게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이 항상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파는 자리가 항상 고점이고 내가 사는 자리에서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쵸. 상황마다 적합한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거든요.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수익권인 구간이라던가 이렇게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라인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냥 최고점까지 못 팔면 막 나 손해본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현대차도 되게 쉬운 종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뭐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긴 했지만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48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은 고수들이 주간으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5거래일 매도 종목들은요.
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가 5종목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상승하다가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메지온도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올릭스까지 모두 하락인데요. 다만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상승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양봉 보였다가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죠. 사실 뭐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연간 최대 매출 달성을 했고 고요. 분기 기준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세워냈습니다. 뭐 실적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사업이 좀 주도를 했겠죠. HBM 고부가 제품 판매 그리고 메모리 가격까지 계속해서 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는 현재는 약세를 좀 그리고 있고요. 오늘도 로봇주에 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요. 현재는 또 음봉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 테슬라가 올해부터 공장에 로봇을 전면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좀 나와주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네이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뭐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그 이슈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이슈는 살아있는 거죠. 어제 원래 처리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 설 전에 처리될 것 같아요. 또 이러니까 실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로켓을 쏴요. 네. 로켓을 쐈을 때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하면 더 이상 재료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원래 이런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실패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다음번으로 미뤄 다음번에 로켓 또 쏘잖아요. 그럼 또 쏘기 전에 밑에서부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각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네이버 뭐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대한 이슈가 불발됐다, 합의가 안 되고 미뤄졌다. 이거 가지고 겁먹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이버는 사실 여기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다뤘어요. 일전에도 그때 뭐 AI 그 국가대표 AI에 뭐 떨어졌을 때 빠졌을 때 제가 겁먹을 필요 없는데요. 맞아요. 별 상관없어요라고 말을 했던 그 라인이 23만 원, 24만 원 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이버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거 네이버 자꾸 이슈 가지고 막 보려고 하는데 이슈 가지고 보지 말고 제가 항상 네이버 그냥 이렇게 주봉 박스권 그려놓고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주봉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항상 한 22만 원, 23만 원 라인부터 한 27만 원 정도, 27만 5천 원 요 라인까지 주봉 박스권을 반복적으로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네이버 어디 위치가 어디죠? 박스권 상단이에요. 여기 네. 위로 끝날지 여기 아래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 일전에도 몇 번 돌파 시도는 했지만 항상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7만 원 아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28만 원 정도, 27만 5천 원 위로 끝난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위로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금요일 종가 기준을 27만 원 또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얘는 또 이렇게 박스권 또 움직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네이버가 위에서 따라붙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더 가겠지 하고 따라붙었겠지만 만약에 박스권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 번 더 22만 원, 23만 원 찍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대응을 하면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사고 대충 박스권 중단 라인 한 24만 5천 원 여기서 한번 더 살까? 그리고 뭐 23만 원 여기서 좀 더 사야겠다. 해가지고 네이버 평단은 항상 24만 5천 원 아래로만 유지시켜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가지고 노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슈에 집중하지 말고 이 종목은 진짜 주봉으로 교과서적인 종목이니까 네.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패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네이버도 진짜 효자같이 여러 번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다시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들의 선택들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의 종목들이 정말 순항해주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오킨스 전자, 제우스 목표가 도달에 더해서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14%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후성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목표가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나열하기도 정말 입 아픈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좀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제가 자랑 못 하시지만 그렇죠. 제가 하셔야죠. 이제 자랑을 잘 못하는데, 네. 근데 그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갖고 온 거 보면은 얘는 왜 이때 이걸 가져와 하는 맞아요. 종목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셨지만 보여주셨죠. 근데 그래도. 항상 뒤에 보면은 한 30~40%씩 올라가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돈을 미리 기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따라다니는 매매에 한계가 있고 맞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리뷰하면 또 오늘 하루 다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다
다시 사도 괜찮을 만한 오늘 지금 반도체 흔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 괜찮을 만한 종목은 역시나 오킨스전자, 제우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 뚫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네네. 한 30-40% 가까이 수익 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지금 거래량 실리지 않고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킨스전자 차트만 좀 간단하게 보면은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장대 거래량 실리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상한가 네. 수준으로 보여줬죠. 자, 그리고 오늘 어떻죠? 9%, 10%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 안 실리고 빠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뒷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시점부터는 물려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자, 물렸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해요, 체스님?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 61선까지 밀리면 저 죽어요.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더 사요. 왜냐하면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는 상태로 거래량 없이 조정의 폭이 커지게 됐을 때는 낙폭의 절반까지는 어차피 거의 90% 확률 이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살 때 낙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음봉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있는 상태로 거래량 없이 급락을 보여줬을 때는 그때가 재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오킨스 같은 경우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도체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에 들어가긴 당연히 부담스럽죠. 지금 시장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일전에 들어갔던 수량의 절반 정도는 현 시점에서 재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아래로 한 5%, 10% 밀리면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종목이 오킨스 전자, 제우스고요. 네.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본다라고 했죠. 오늘도 목표가는 이미 뚫고 더 많이 갔지만 네. 이 종목의 통고개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리가 15,000원, 16,000원 요 라인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올라가길래 얘 여기 안착하나 했는데 역시나 통고개벽 돌파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LS 머티리얼은 언제 들어가느냐?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 첫 번째로 16,000원 위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버티면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 14,000원 아래를 보여주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셔도 됩니다. 재매수해서 또 한 번 목표가는 15,500원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 구간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LS 머티리얼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이 일부 익절하는 구간이 맞고 16,000원 위로 안착하면 위로는 18,000원까지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서 빼지 말고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대표님이 워낙 또 자랑을 안 하셔가지고 오늘 또 마침 자랑 타임을 좀 드려봤습니다. 워낙 종목들이 좀 순항해주고 있고요. 목표가 돌파 행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 타고 들어가셔서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공략주 목표가 돌파 행진에 좀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쵸. 근데 네. 알려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막 올라가는 종목이어야 맞아요. 막 꿈틀꿈틀해. 이제 가니 막 이러는지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 종목 제가 네. 갖고 와서 말하면 지금 같을 때 누가 한미약품 같은 걸 갖고 와. 막 소외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알테오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알테오젠만 하고 있네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좀 며칠 지나면 어떠죠? 그리고 막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수익 못 낸다 생각하지만 네. 오키스전자, 제우스 이런 것들도 한 30-40%씩 금방 갔고 LS 머티리얼? 사실 LS 머티리얼이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2차 전지 좋은 거 잘 가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제가 말했지만 이미 잘 가고 있는 건 그 전에 이미 추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인데 여기서 또 사고 싶다? 그럼 이런 거 봐봐요. LS 머티리얼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오늘 한 제가 추천 대비 한 14%까지. 30% 가까이 올라갔을걸요. 오. 추천 대비.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주식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들어오셔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략, 수익률에 대한 비법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인사이트 드릴 테니까요. 어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10시 28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K증권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6만 전자, 150만 닉스 따놓은 당상인 것인지 오늘 주가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트럼프의 기습 관세 인상 발언에 현대차가 관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50만 원 선에 안착을 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될지 그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최근 2차 전지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봇을 품고 질주가 계속될 것인지 오늘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먼저 예정보다 빨리 발표가 된 SK 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G 보여주시죠. 자, 매출액이 32조 8,26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했고요. 전분기 대비 3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19조 1,6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대단합니다. 137% 상승을 했고 전 분기 대비 68.4%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58%나 돼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실적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장에서 먼저 기습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에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승 탄력을 기대를 해봤던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93조 8천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3.8%, 전분기 대비 9% 올랐고요. 영업이익 20조 7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65%.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뭐 20%, 60% 상승한 것도 대단한데, 와,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좀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더 눈에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다른 HBM 관련해가지고 패권이나 이런 부분은 SK하이닉스가 갖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디램의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년 대비나 이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폭으로 실적의 상향이 되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연간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 뭐 올해 100조 이상, 150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이 앞으로 올해 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2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26년도에 뭐 디램과 뭐 HBM 관련해가지고 완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26년까지는 어느 정도 따놓은 당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27년도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떤 걸 체크를 해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네.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6년도 뭐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120조 삼성전자 기준으로 뭐 120조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150조 그다음에 이제 170조까지도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27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27년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시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애플이나 애플이나 메타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네. 26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27년도는 아직 지금 상반기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1분기, 2분기가 지나고 나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6년의 전망은 밝다. 하지만 27년 전망은 1, 2분기의 실적을 좀 보고 판단을 해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장 초반에 이
급등세로 출발했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이 좀 많이 벌어지면서 다시 지금 또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날 올라간 날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 선방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전부터 계속적으로 목표가 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선방향이 됐고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네. 그래도 기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세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존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쉬어줄 타이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왜 떨어지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본다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분기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실적 발표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간 텀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저점에 매수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의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정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그때 사야지 했다가 항상 놓치면서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이번 연도 26년도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전년 대비 뭐 200% 이상까지도 영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뭐 25년도의 실적보다 26년도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직접적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기준으로 1년 동안 영업이익을 뭐 150조 정도로 예상한다고 본다면 이제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4분기 실적이 20조 정도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못해도 30조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은 가격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26년도 1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팔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대형주의 어떤 실적 발표 좋은 흐름 나타나면 소부장주들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특히나 이제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장 초반에 많이 올랐던 것에 지금 좀 빠진 게 지금 7%입니다. 한미반도체, 뭐 리노공업 저희가 아까 장표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소부장주의 어떤 이 순환매라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부장 단 안에서 순환매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제가 또 탑픽으로 말씀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장비주들을 왜 한미반도체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왜 장비주들을 왜 실적 발표 전이나 전후로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폭발적인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어떤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먼저 선반영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장비주나 오늘 장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나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요 근래 이제 코스닥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대체 활성화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더 크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익 IPS나 리노공업 그리고 SNS텍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상장된 프리미엄을 조금 요즘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오늘 장에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주는 모습에도 나왔었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코스피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비주가 실적에 대해서 앞뒤 전후로 봤다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부품과 소재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장비주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이끌고 그다음에 부품과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장비 관련주들을 제일 많이 올릴 때가 언제냐라고 본다면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때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후로 움직였다고 본다면 자체적인 회사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즌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품주와 소재주가 딴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장비주가 한 차례 올라가줬
나와줬다라고 본다면 이제 부품주와 소재주를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실적 발표 전후에 이 장이 흔들리는 것보다도 수주 모멘텀을 주목해 보셔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저희가 장표로 보여드렸던 소부장주들 사실 이 파란색이 좀 더 많이 보여서 지금 이제 투자를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두려움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 안정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도 실적에 대한 예상치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반도체를 안 들고 갈 수 없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세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번 연도 들어와서 계속된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세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줬던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걱정하지 마셔라.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거의 3일 연속으로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시세의 탄력 그리고 수급 현황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외국인들과 뭐 기관의 매도세가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뭐 이 실적이 꺾일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물론 5,000포인트까지도 돌파를 해주면서 약간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부분 시장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5,000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끝났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더욱더 기대를 해볼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네. 가격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보지 마시고 1분기의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상치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안 팔리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이미 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아직 담고 있지 않은 분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떨어지면 가격보다는 좀 덜어지면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투자 판단 대형주 혹은 뭐 소형주 소부장 중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그 중에서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을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그런 종목들은 또 소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세가 나와준다가 약간의 윗꼬리가 나는 모습세가 나와줬는데 네. 이때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비주에 대해서 약간 한 차례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그 다음 타자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뭐 부품주나 이런 소재주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부품주는 약간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대적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오늘 장에서 강한 약세인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부품과 소재는 어떻게 보면 1분기 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너무 나는 지금 안 사고 못 빼기겠다라고 보신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내일 장까지도 조정세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내일 장에서는 담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이미 담고 계신 분들은 걱정 말고 담고 계셔라.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오늘 이후 또 내일까지 조정이 오면 그때 대형주 위주로 새로 신규 매수하셔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 발언을 하면서 이 관세 시장에 어떤 우려가 드리워졌는데 현대차 다시 이제 50만 선을 회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관세가 다시 25% 부과됐을 때도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현대차가 뭐 관세 부담이 되면 뭐 연 5조 뭐 이렇게 부담이 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타코가 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의 히스토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25%가 다시 15% 됐을 때 그땐 또 폭발적으로 현대차가 올라줬던
올랐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관세 25%에 대한 어떻게 부담감과 불안감 이런 부분이 맞물리지만 나중에 추후에 언젠가는 관세가 15%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수급이 돌아갈 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거랑 지금이랑 봤을 때 관세에 대해서 정말 큰 피해를 받았던 기업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상승 탄력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대차가 이때까지 이제 보여줬던 로봇에 대한 밸류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서 관련 내용을 설득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겠고요. 또 국회도 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상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하면 최근에 로봇 사업이 떠올라서 뭐 관세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부분이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은 미래 먹거리 산업과 아니면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여력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차가 이제 또 관세 얘기가 나온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26년도에 대한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꺾이더라도 이제 네. 한숨 놓을 가능성은 있다. 관세 때문에 그랬구나. 현대차 자체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악재였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묵인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해도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받을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부담과 이런 부분을 지우는 것보다는 로봇 산업이 이제 한 차례 한 차례 진행이 될 때마다 현대차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조금 더 평가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 50만 원 선이 심리적 기술적 저항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설 전후로 주주환원 정책 발표 여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주가가 항상 설 전에 항상 조금 빠져주는 모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연휴나 이런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은 약간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설 2주 전부터는 주가가 좀 힘이 약한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설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2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뭐였냐라고 본다면 약간 포모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설에서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설 이후로 폭발적으로 포모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가 설 전까지 50만 원 지지를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본다면 저는 설 전에 조금 담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설 이후로 항상 네. 얘기했다시피 설 전에는 약간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설 이후로는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설 전에 만약 50만 원 지키면 그때는 담아가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설 전에 현대차가 그대로 50만 원대 유지하고 있다면 신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2차 전지주 로봇 품고 질주 계속될까라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주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총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알테오전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를 굳히게 될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1위를 굳힐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꿀 거냐라고 하는 게 시장의 관심사고 그리고 코스닥 대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선제적으로 먼저 담아가자는 심리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위에 대한 시총 1위는 과거에도 에코프로비엠이 1위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걱정거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다른 2차 전지 관련 소재주에 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적자에 허덕였던 모습세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나 이런 모습세가 먼저 나와줬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맞물리고 로봇 산업이랑도 요즘에 2차 전지가 엮이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와도 그래도 27년도, 28년도부터는 이제는 휴머노이드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점차 확대가 된다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숨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근데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신 분들 이번 주 거의 17만 원대에서 지금 24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좀 가격이 부담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로봇 모멘텀에 따른 어떤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로봇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코스닥 대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모멘텀에 따른 추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라고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는 25년도에 계속적으로 따라왔던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 ESS나 이런 부분을 먼저 결치면서 전기차 팔 때보다 ESS를 팔 때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구나 AI로 엮였구나라고 하면서 2차 전지가 한 차례 반등세가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음 타자는 이제 로봇까지도 연관이 되면서 2차 전지가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에서만 썼던 부분이 이제 AI, 휴머노이드까지도 확장이 된다고 본다면 나중에는 2차 전지가 안 쓰는 데가 없겠구나.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암흑기만 지나고 본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로봇 때문에 지금 팔지 않겠다는 심리가 더욱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코스닥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솔직히 반도체보다는 이때까지 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그래서 고점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 초에 사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주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들썩이고 있단 말이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를 지금 타이밍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죠. 에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 급락도 자주 나왔던 네.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5년도에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계약 파기나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면서 기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와줬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을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보다는 저는 추가 매수 쪽으로 약간은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코스피 3천에서 5천 갈 때 갈 거야? 설마 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코스닥 대책 활성화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코스닥 3천 시대를 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못하더라도 뭐 코스닥의 1,500포인트까지도 간다라고 본다면 그중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견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2차 전지를 지금 팔 때보다는 저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장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뭐 3%, 4%대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조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환매나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주목하셔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토픽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 토픽 종목은요. HL 만도를 갖고 왔는데요. 네. 요즘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냐 아니면 반도체냐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으로도 가고 반도체 쪽으로 가고 조방원으로도 수급이 가고 이제 현대차 쪽으로도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대차가 이제 50만 원을 다시 한번 안착을 하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의 수급 현황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중에서 HL 만도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나중에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본다면 HL 만도가 수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현대차 밸류체인에서 자동차 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과도 연관성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 액추레이터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입을 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뭐 27년도부터는 양산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는 만큼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로봇 관련된 밸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조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 중에서 HL 만도가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6만 7천대 올랐다가 6만 4천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목표가나 손절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H7반도 지금 조정세가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히트픽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즉시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은 했지만 다시켜서 좀 반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사이테스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FOMC 전후로 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좀 강했었던 반도체 섹터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은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수차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하면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침 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투매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 로봇 이런 쪽에서 급락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방의 경우에는 금일 이제 NXT 프리마켓에서부터 수익 실현을 왕창 했어요. 네, 수익을 많이 챙겼고 또 이제 마침딱 지수가 빠지길래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머지 수익 중인 종목들도 대부분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일부 종목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주식 비중이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어나면 아침에 일단은 미증시부터 분석을 하거든요. 오늘 보시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메타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비 실적은 잘 나온 게 맞는데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제 기준으로는 미증시가 여전히 저는 찜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계속 좀 보수적 관점으로 지켜볼 예정이고요. 제가 볼 때에 여기서 미증시가 추가 상승으로 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마침 또 제가 미증시 분석 영상을 텔레그램 공개방에 올려드렸거든요. 꼭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미증시 안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근데 미증시가 빠지거나 혹은 쉬어간다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100% 영향을 받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최근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은 글로벌 증시에서 1등이잖아요. 대장 지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은 원래 쉽게 안 빠집니다. 그죠? 지금도 코스닥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 보세요.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한 번에 꺾이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그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장도 사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당장 장대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비이성 과열 국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우리 1월달 특히나 정말 빡세게 달려왔어요. 그죠? 많이 벌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CTPQ 드렸던 것들 수익 진짜 많이 났거든요. 20%, 30%, 40% 난리 났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드셨을 테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빡세게 달렸으니까 이제는 좀 걸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여러분들 수익은요, 줄 때,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그럴 때 좀 챙기는 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익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안 팔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잖아요. 아, 진작에 팔 거나 하면서 바로 후회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가족방 회원님들께 오후장까지는 오늘 신규 매수하지 말고 관망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오늘만큼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내일도 다음 주까지도 무리하지 마시고 수익 난 거 있으면 조금씩 챙겨주시면서 분할로 챙겨주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는 하자라고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략 좀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종목은 오픈 AI 관련주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엣지의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주 종목이었던 동진 세미캠 그리고 넥스틴까지 추정가 대비해서 30% 이상의 수익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앵커분도 방금 실수하셨죠. 오픈 AI라고. 저도 이 종목을 말할 때 계속 네. 오픈 AI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 저는 히트픽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추천가 대비 한 7% 가깝게 올랐거든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픈 엣지는 이 AI 반도체 설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와 그리고 메모리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자기기가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설계도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이제 기기 스스로 이 AI가 돌려야 되는 이런 온디바이스 AI 시대에서는요, 이 핵심 기술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 기기 혹은 또 로봇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AI 칩들은요, 당연히 전기를 적게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전력 고성능 칩은 필수가 되는 거죠. 특히나 앞으로 여러 가지 각종 로봇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그만큼 이 오픈 엣지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삼성전자와 TSMC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현재 60곳 이상의 고객사도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수익 구조는 설계도를 넘길 때 받는 라이센스 수익이 있고 또 실제 제품이 양산될 때 받는 로열티 수익이 있는데 2023년도부터 맺었던 여러 계약들이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본격 양산에 돌입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특히나 이 로열티 수익이 폭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정리해보면은 26년도는 모바일을 넘어서 자동차, 로봇 등 어떤 여러 산업에 걸쳐서 AI가 막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 엣지가 그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오롯이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단기 목표가 돌파했어요. 저희 가족반도 수익 챙겼거든요. 네, 이제 2차는 한 15,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일에 추천드렸던 동진세미캠인데요. 추천가 대비 32% 가깝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작년부터 일본과 중국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제한을 걸어버렸죠.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동진세미캠이니까 매수하세요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시나 급등이 나와줬고요. 자, 어제 그 작년 10월 고점을 시원하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가 나온 거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포토레지스트는 이 소재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서 재고 확보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시급해졌어요. 상당히 지금 다급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공급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고 또 기술력까지 검증받은 이런 동진세미캠이 유일하고도 강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는 정말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동진세미캠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양산 준비까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일본의 빈자리를 꿰차고 점유율을 가져오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첨단 시장을 선점을 하는 양방향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구도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는 여러분들 한번 공정이 스펙되면은 정말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바꾸기 힘듭니다. 때문에 이번에 정말 이 동진세미캠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영업을 정말 잘해서 진짜로 중국 기업들이 좀 가져온다라면은 앞으로 동진세미캠의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은 엄청나게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목표가는 여러분들
제가 원래 5만 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돌파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5만 4천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16일 날 추천드렸던 넥슨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33%를 넘겨버렸어요. 추천주가 정말 미쳤죠, 그죠? 자, 2월 달에 HBM4 조기 양산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수율 확보가 반도체 업계의 최대 승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 장비 이런 전문 기업이 이 넥스틴을 제가 여러분께 사셔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넥스틴은요, 독자적인 어떤 다크필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미국 기업이 독점하던 이 시장에서 훨씬 더 빠른 검사 속도와 또 높은 가성비를 증명을 하면서 이 글로벌 공정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칩을 아주 얇게 깎아가지고 층층이 쌓아야 되는 이 HBM4 공정 특성상 그때 이제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혹은 뭐 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장비들을 막 공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흡연 결함뿐만이 아니라 칩 내부에 뭐 구멍 그리고 그런 어떤 결함까지도 3D로 들여다보는 기술력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의 분량까지도 잡아낸 어떤 만반의 준비를 마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업계의 이 수요율 전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화될수록 수율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고객사들의 이런 검사 장비 투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예요. 넥스틴 장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미국의 어떤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도 우리가 기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좋은 거죠. 땡큐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도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고, 결국 이제 올해는 이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그대로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넥스틴이 된다는 거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목표가는 10만 1,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히트픽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정말 너무 잘 가죠. 그러니까 제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막 급등했다가 하면 변동성 커지면서 급락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냥 냅두면은 실적이라든지 업황을 베이스로 제가 추천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딱 매수해놓고서 냅두면은 알아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퀄리티가 좋은 종목들 또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QR코드 찍으셔서 저희 공개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들 짚어드리고 또 AX도 해드리니까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히트픽 종목들 반도체 위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딱 시장 상황에 맞게 좀 가져와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수익 잘 내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 상향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저희 관심주들도 지금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는 에코프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미 2번이나 공개하시고 나서 수익을 정말 잘 주고 있어요. 사실 이틀 전에 공개하셨다가 이후에 또 급등이 나왔는데 2차 전지는 지금도 좀 관심 유효하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지난 14일, 27일 날 관심주로 2번씩이나 제시해드렸던 에코프로를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 3번째가 되는 건데요. 자,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로봇용 배터리라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온 거예요. 특히나 에코프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가격 대비 거의 9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수익 보신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요. 자, 올해 상반기에 헝가리 양극재 공장 가동이라든지 혹은 뭐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 에코프로의 자회사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양산을 목표로 지금 현재 대규모 생산 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황화 리튬 그리고 차세대 응급제인 리튬 메탈까지 준비를 하면서 이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밸류 체인을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모멘텀이 너무 좋은 거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가볍고 안전한 그런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코프로의 가치가 정말 대평가받는 시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냥 과거에 양극재, 단순히 양극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이끌어갈 종합 소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호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바로 리튬이잖아요. 리튬의 급등세.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도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돼요.
리튬 가격이 2년째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고 톤당 18만 위안 넘겼었다가 어제 살짝 빠져가지고 17만 현재 17만 2천 위안 정도인데 이건 단순히 테마성, 투기성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안 돼요. 네, 구조적 변화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배터리 패권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리튬 급등의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중국 정부의 부가가치세 이슈 때문이에요. 환급 이슈 때문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의 이 정부는 수용 배터리에 대해서 세금의 일부를 환급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를 환급받으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팔아도 됐던 거예요. 근데 수용 배터리에다가 제공하던 이 VAT 환급금을 기존의 환급률을 기존의 9%대에서 내년에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물량을 미리 뽑아내가지고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어내기 생산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수요가 폭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뭐 한 달, 두 달 이슈가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 올해 내내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올해 바짝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당분간 진짜 우상향 가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따라서 이 에코프로도 큰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리튬 가격이 정말 비싸지고 수급이 불안정해질수록 또 단지 안에서 원료를 자체 조달하는 이 에코프로의 원가 경쟁력은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높은 커다란 어떤 진입 장벽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다음 목표가는 18만 9,500원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관심주는요. 지난 26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미코예요. 네, 코미코인데 그 이후로 지금 28% 급등이 나와줬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조금 밀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28%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데 일단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를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에코프로 주봉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봉인데요. C와 B를 돌파했잖아요. 그죠? 네, C와 B를 현재 돌파한 상태인데 지금 아직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봉이 완성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이 C를 넘겨서 안착을 하면은 그 뒤에 어디가 보입니까? D 보이시죠? D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20만 4천 원까지 보셔야 돼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번 주 D를 안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상도 열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습니다. 수익 많이 낸 만큼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관심주는 말씀해 주신 코미코입니다. 이 종목도 이번 주 월요일에 가져와 주셨는데 일주일 내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또 진입 기회다라고 좀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기회라기보다는 이제 좀 생기셔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요. 제가 관심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폭등이 나왔거든요. 3연속으로 장대 항목이 뽑아버렸어요. 네. 자, 반도체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진짜 회로를 얼마나 미세하게 그리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수율. 네.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 수율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율을 방어하는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회로의 선폭이 나노미터 단위로 좁아질수록 장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어떤 오염 물질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생산성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뭐 TSMC, 인텔 같은 글로벌 파운드리 건물들이 이 북미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이 바로 장비 개선사가 아니라 장비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보수 기업, 유지 보수 기업, 바로 코미코 이런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네. 반도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수백 개의 아주 정밀한 공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뭐 웨이퍼를 깎아내는 식각이라든지 물질을 입히는 뭐 증착 장비들 얘네들은요 아주 강한 화학 물질과 또 플라즈마 환경에 꾸준하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안쪽에 장비 안쪽 부품에 미세한 먼지 어떤 파티클 같은 것들이 달라붙고 막 부품이 부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도체 웨이퍼 장비가 망가져 버린단 말이죠. 그때 이제 코미코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염된 부품을 가져와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세정 작업을 통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부품 표면에다가 특수한 소재를 입혀가지고 그리고 코팅을 통해가지고 이제 부식을 막고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코미코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반도체가 미세화 계속적으로 선단 공정에 의해 가지고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수율 기업들
수요를 갖다가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콤비코 말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얘네 이제 자회사가 있죠. 미코세라믹스가 있는데 걔네들이랑도 지금 시너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미코세라믹스가 반도체 장비의 어떤 핵심 부품인 세라믹 히터라든지 정전척이라고 하죠. 걔네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팔린 부품의 유지 보수를 코미코가 전담을 하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예요. 제가 좋아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는 이제 고객사를 해당 서비스 안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 덕분에 경기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보실게요. 보시면 지금 어제 장대양봉 나오면서 A와 B와 C를 동시에 돌파를 했어요. 만약에 오늘 장대양봉이 안 나오고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서 안착을 하는 이쁜 양봉이 나와준다라면은 지금 봐도 돼요. 그죠? 신규 매수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장대양봉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종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냥 통통한 음봉 상태로 마감했다. 그러면 파셔야 되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꼬리를 쫙 말아 올리면서 종가 관리 해줬다. 그러면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요, HBM 공정 특수 파티클 제거 기술에 대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만큼 코미코 다시 한번 관심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는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히트픽주는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전력기기 안에서 가져와 주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전력 인프라도 상당히 좋았는데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LS 레이트리 그 종목도 거의 뭐 20%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자,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뇌를 만든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이스펙주는요, 그 뇌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혈관, 즉 전선과 또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변압기를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전기가 부족해서 이 전선주가 오른다는 식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이 기업이 이스펙주가 시장에서 독보적인 대우를 받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들 30년 만에 찾아온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을 보게 되면 이미 40년이라든지 50년이 지나서 수명이 완전 다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마구마구 지어지면서 전력을 막 빨아먹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해상 풍력이나 뭐 태양광 발전소까지 계속 짓다 보니까 얘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초고압 전력망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리해 보면은 낡은 전력망이라든지 얘네들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에너지원과 또 새로운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숙제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보통 전력기기라고 하면은 변압기만 만들거나 혹은 전선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시티팩주는 이 두 가지를 한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대단하냐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적에 고객사들은 여기저기서 따로 사는 것보다 한 번에 패키지로 구매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턴키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얘네들의 진짜 경쟁력이 뭐냐면 이 고객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가장 비싼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는데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변압기와 전선을 동시에 설계하고 또 납품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이 조달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이 기업의 장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수익의 질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믹스 개선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믹스 개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마진이 낮은 제품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주기 중에 커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구리 가격의 실적이 좌우되는 전선 매출이 7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마진율이 훨씬 더 높은 초고압 변압기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시면 어제 기준으로요. A와 B와 C를 동시에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전에 투매가 나오면서 살짝 이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C와 A죠. A와 C를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예쁘게 달아준다면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으셔서 공개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제가 종목도 알려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도 알려드리니까요.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전력기기주에 대한 관심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그중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요. 시장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딜사이트 헬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갖고 있던 가운데 간밤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정치적인 발언을 최대한 배제한 가운데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예견한 대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FOMC의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좀 밋밋한 회차였죠. 뭔가 우리 같은 호사가들은 뭐 좋은 내용이든 매파적인 발언이건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뭐 얘기거리가 많은데. 네. 근데 이런 이따가 코멘트 말씀드리겠지만 FOMC에서 보는 경제 펀더멘털 체질 상황을 저는 가장 객관적인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참 기분 좋은. 왜냐하면 아까도 앵커님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경제 펀더멘털 노동 시장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은 아직 압력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거 제외하고 네. 경제가 굉장히 견조한 속도로 성장 중이다. 노동 시장도 괜찮은 것 같다.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굉장히 총평을 제롬 파월 자체가 네. 굉장히 좋은 걸로 총평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야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의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소간에 최근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잠잠해져 있는데 고밸류에이션 문제는 당분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주는 FOMC였던 것 같아요. 네, 3회 연속 금리 인하 이후에 기준금리 동결로 시작했던 1월 FOMC였는데 이번 회견 발언을 두고서 시장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또 밋밋하기도 했고 그럼 어떤 기저였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가장 주목해 봐야 할 키워드라고 하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게 질문 주셨으니까 저는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코멘트가 되게 관심이 갔었고 네. 이번에 분명히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긴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not significantly restrictive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걸 미루어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네. 추가로 한두 차례 정도 인하가 더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로 던져준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어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중립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어떤 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짚었죠. 그러니까 2% 목표하는 물가보다는 약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연준이 현재 물가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을 계속 주시게끔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승 압력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분명히 해줬지만 네.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분명히 멘트를 또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관세 문제를 불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잡혀가는 분위기였잖아요. 작년 4월 2일 날 소위 판때기 관세 갖고 나와서 난리가 났을 때 그 이후로 지금 저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 관세 물가가 상당히 계속 안정돼 있는 모습 아니면 적어도 되튀지는 않는 모습 때문에 되게 헷갈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그때부터 전망하기를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압력이 좀 심해질 것 같다라는 잘못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근데 지난주까지 발표된 PCE 이런 것도 물가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하나 요거 한번 꼭 띄워주십시오.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를 제가 가끔 쓰곤 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쓴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 물가 지표인데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강색 화살표로 제가 쭉 그려놓은 게
그 딥다이브라고 쭉 물가가 예, 빠지고 있지 쭉 않습니까? 내려가네요.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 데일리로 발표를 하는 미국의 1년 CPI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헤드라인 수치가 1.16인데 네. 지금 CPI나 뭐 PC하고는 좀 틀립니다. 산식 자체가 틀리니까. 근데 패턴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게 실시간이니까 이 화살표 가장 오른쪽에 그 두 번 이렇게 축 떴다가 빠졌다가 네. 올라갔다가 다시 쑥 빠지고 있는 두 번째 오른쪽에 그 꼭지점이 12월 당시의 물가예요. 지난해 12월이요. 네, 지난해 12월 당시. 예. 저 때가 이 트루플레이션 기준으로 2.7, 1.6%까지 갔다가 지금 1.16으로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간 물가 지표고 제가 3년 동안 저 지표를 봤는데 이 물가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실시간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1월 지금 현재가 1.16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물가발 문제는 없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네. 지난 3년 동안은 저 패턴대로 그러니까 사실 CPI나 PCE가 한 달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 반 딜레이해서 발표하는 지표잖아요. 저건 실시간이라고 볼 때. 그래서 제롬 파월이 어제 얘기해줬던 인터뷰 오늘 새벽에 얘기해줬던 관세발 물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걸 미뤄 보면 앞으로 물가가 뭐 잠재적인 리스크는 늘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리는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뭐 그 정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어떤 지표를 보면은 미국의 물가 상황이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물가는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네. 하고 있죠. 작년 1, 4분기 때까지만 해도 금 수입 이게 많아져가지고 마이너스 0.5% 분기 성장을 했는데 2, 4분기 때 3.8%, 3, 4분기 때 4.3%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 그 4분기 GDP 전망치 쭉 하는 거 보면 그저께까지 업데이트된 게 5.4%예요.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1.9조 달러 됩니다. 예. 미국이 1년 전만 해도 30조 달러였다가 지금 3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32조. 우리나라 GDP의 거의 17배, 16배 네. 거대 1위 경제대국이 분기별이긴 하지만 그게 4%, 5%가 지키고 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GDP 성장률이라는 게 그 아래 뭐 물가, 소비, 고용 이런 것들 다 망라한 지표잖아요. 네. 이게 5%씩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고밸류에이션 뭐 최근에는 이제 쏙 들어갔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워낙 세니까 뭐 주가에 대해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신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되겠죠. 늘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경제 지표로 나타난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다, 견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현지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어포더빌리티나 그래서 주거비, 생활비 부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하고 뭐 제롬 파월 막 속된 표현으로 좀 쪼고 막 네. 이러고 있는데 저는 경제학도고 펀더멘털 리스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데이터를 쭉 다운을 받아서 검증을 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곤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트럼프 하는 건 참 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딱 두 가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인하시켜라라고 하는 거 스탠스 아, 하나.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롬 파월을 막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예.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5%씩 성장을 하고 이 수치를 총 망라해 보면 2025년도 한 해 거의 2.7%, 2.8% 정도 실질 GDP 성장률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 동안 1% 겨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시켜준다? 그럼 가장 첫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가가 다시 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버린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또 한 2년 전에 3년 전에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런 또 파열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찬반이 있긴 하지만 저는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인하시키는 건 절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나 뭐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유동성은 경색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작년 10월 말 11월 초가 살짝 조정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정도라고 보는데 그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 유동성이었어요. 아, 제가 그 말씀으로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네요. 네. 요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드리죠. 보여주시죠. 유동성 프락시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경제 전체 유동성을 조절하는 채널이 몇 개 있습니다. BTFP 프로그램, 뭐 실리콘밸리 그때 했을 때 막 유동성 무한 제공하는 채널, TGA 잔고,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 해서 미국 재무부의 통장 잔액이 그러니까 나라 국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같은 건 있는 뭐 영내포 잔고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네. 지금 왼쪽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이실 텐데 왼쪽 그래프에서 점선 빨강색으로 보는 게 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전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느냐 빠지고 있느냐입니다. 예. 그 네모난 그 점선 박스 네. 안에 해당되는 빨강색 점선을 보시면 작년 한 중반부터 쑥 빠지고 있어요. 내리고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전체 시중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게 왜 그런 거냐를 보면 저 아래 노란색 잔고가 TGA 잔고 추이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미국 재무부의 통장 잔액. 이게 왜 중요하냐면 TGA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나라에서 산업에 지원해주고 뭐 하다못해 연방 정부 정부의 공무원들 급여도 저기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TGA 잔고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고 저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빨강색 전체 유동성 프락시 지표는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중반 이후에 정확히 지난 10월 말까지 한 4, 5개월 동안 TGA 잔고가 3천억 달러까지 쭉 줄어들다가 다시 쭉 상승하고 있는 게 1조 달러가를 딱 찍어요. 네. 그러니까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 이걸 늘렸다가 또 지출하고 늘렸다가 이런 과정이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10월 말까지 1조 달러를 딱 찍었으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또 지출을 하기 위한 요량으로 저렇게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10월 달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죠. 아, 네. 한 달 반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피스컬 이어는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10월부터 이제 잔고를 늘렸으면 계속 뿌리면서 또 늘리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늘리기만 하고 뿌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멈춰있기 작년 때문에. 하반기에 예. 여러 설왕설래가 호사가들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 유동성 위축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는데 네. 좀 서론이 그렇습니다만 저 유동성 위축이 지금 워낙 그래프가 좀 긴 타임스팬이라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 TGA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그 지출을 계속하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제 잔고를 보니까 한 달 전인가 7,300억 달러까지 1조 달러에서 7,300그러니까 한 두 달 동안 네. 그건 3,400조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일 날 보니까 9,748억 달러 다시 늘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10년물, 2년물, 3년물 계속 채권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또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겠지만 9,748억 달러가 됐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뿌려댈 수 있는 잔고가 지금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금리로 보여주는 게 우측의 소파 금리하고 IORB라고 그래서 IORB가 자 그럼 이제 이 정부 잔고에서 돈을 뿌려주기도 하고 시중은행한테 돈을 대출해주기도 하고 뭐 재할인율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인트레스트 온 리저브 뱅크라고 그래서 IORB예요. 이게 정책 금리 하단하고 거의 딱 붙어서 형성이 됩니다. 지금 정책 금리가 3.5에서 3.75잖아요. 그럼 그 중간 정도의 그 실효 정책 금리라고 그래서 EFR이라고 그래서 그게 3.65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IORB랑 딱 같은 그 형성이 중간에 돼요. 있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소파 금리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파 금리는 시중은행들 중앙은행 말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하는 시중은행들끼리 형성되는 금리예요. 이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이 소파 금리가 천정부터 쫙 솟습니다. 원래는 이 IORB하고 소파 금리가 같은 거의 뭐 스프레드가 없이 같이 형성이 돼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네. 것처럼. 근데 일시적으로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이 소파 금리가 IORB 대비 뭐 스프레드가 한 40bp까지 쫙 치솟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리하게 설명드렸던 작년 연말에 유동성이 쭉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은행들끼리 서로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릴 때 금리가 확 뜬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스프레드가 0%로 딱 줄어 있다는 얘기는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에 설명드렸던 시중 유동성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사족이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미국 그 시중의 경제 전체에서 보는 유동성 양이 점점 이제 공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뭐 인터뷰 가서 이게 이제 쌓였고 공격적으로 지출을 할 거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딱 해결이 된 게 11월 초에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그 경색됐던 어떤 뭐 텐션이라든가 시장에서의 주가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화를 찾아갈 거다라는
일천한 전망을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저는 올해 실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하네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식시장 특히나 어떤 채권 시장들은 어떻게 환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채권을 찍어내고 있는 가운데 국채 금리는 현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잠재적으로 보는 조금 멀리 있을 만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이제 물가일 것 같고 네. 제롬 파월이 아까 상승 압력이 아직은 있다는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국채 금리인데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죠. 우리가 채권 금리 하면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네. 그런데 단기 금리는 지금 수익률 곡선을 제가 갖고 왔는데 조금 이것도 복잡해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1월 달에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8 굉장히 고점으로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파란색 작년 3월까지 다시 쑥 떨어집니다. 이 4%까지 떨어져요. 80bp가 자그마치 떨어지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관세 위협 카드 갖고 나오고 이러니까 관세 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래서 하락했다가 올해 1월 20일 날 한 1년 지나서 보라색으로 다시 떠요. 그러니까 4%에서 4.287%까지 떴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제 현재로 4.241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결국은 장기 국채 금리가 빠질 거라고 해서 한 2, 3년 동안 미국 소위 알채권이라고 하죠. 투자했던 분들은 조금 가슴이 쓰리실 텐데 문제는 앞으로 이 금리가 지금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몇 개 써드린 대로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예. 정책 금리가 지금 작년 1월 이후에 쭉 어쨌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3%대니까. 네. 이거는 금리를 3차례 인하시켰고 어제는 동결하긴 했지만 어제 제롬 파월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멘트. 향후에 아까 중립금리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열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빠지는데 장기 금리가 오히려 뜨고 있는 상황은 이게 이제 베어 스티프닝인데 장기 금리가 이 장기로 가잖아요. 5년 중기물을 넘어서 10년, 20년, 네. 30년으로 가면 이 장기물 금리는 정책 금리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요소 중에 딱 3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 물가, 수급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네. 수급은 오늘 주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아까 우리 모두의 경제 성장 언급했었잖아요. 네. 4%, 3%, 5% 성장합니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금리가 지금 뜨고 있는 게 물론 일본 국채 금리가 30년 내 뜨고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거지만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실물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실질 금리 이런 것들이 뜬단 말이죠. 그리고 물가도 우리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절대적으로 사실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이 2가지만 해도 금리가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섣부르게 이게 미국 경기가 굉장히 비관론에 휘둘리셔가지고 채권 금리를 지금 함부로 사거나 물론 좀 길게 보면 지금은 저는 투자 메리트가 있는 레벨이라고 보지만 4.2%에서 4.3% 갈지 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지켜보셔라.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새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최근에 국방 전략을 시사하는 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내년도에 국방비를 굉장히 증액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산업과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어떻게 좀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요? 제가 아까 올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지난 12월 4일 날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인가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거 안보 내고 전략 나서 보고서. 네. 1월 23일 날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라서 국방전략보고서 발표했는데 네네. 그게 딱 일라인한 겁니다. 작년 NDS 보고서 발표하는 거에 조금 디테일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워낙 회자를 많이 되셨겠지만 다시 요약을 드리면 작년 12월 4일 날 발표됐던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죠. 네. 갑자기 그 국가 전략 보고서 거기서 요지 딱 한 4가지 정도가 유럽한테 니네 들뜨는 짓 하지 마. 제대로 역할해. 2번째 중국 더 이상 까불지 마. 그리고 힘에 기반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전 세계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할 거야. 이런 등등의 내용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압도적인 힘을 유지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의 디테일한 버전이 지난 1월 23일 날 지금 보고 계시는 국방전략 보고서인데 제가 빨강색 몇 가지만 적어왔습니다. 네.
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는 걸 다시 확인을 했고요. 원론적으로. 그리고 또 강조하죠. 중국, 러시아, 한반도를 디테일하게 언급하면서 힘에 기반한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가져 쭉 내려가서 필요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타국의 영토 내에서 단독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전제를 깔았어요. 여기다가. 네. 우리 한 2주 됐습니까? 마두로 때려잡는. 그린란드 뭐 그게 보통 일이냐는 데려오겠다. 거죠. 예.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예. 그거에 근거를 기반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자 가장 중요한 힘에 기반한 협상 그리고 그 12월 4일 날 NSS 보고서에도 굉장히 강한 힘을 구축할 거다. 그거의 실제 버전 이제 DIB를 언급합니다. 이게 Defense Industrial Base를 슈퍼차지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의 온 자산 전략을 군사력 강화에 쏟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투자의 어떤 네. 메리트를 찾을 수 있는데 국방을 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국방력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앵커님. 내비게이션이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내비게이션이요? 예. 나르파라고 그래서 미국 그 뭐 무기 전략하고 예. 뭐 전략 짜는 그 나르파라는 조직이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국방부 산하 조직인데 국방 전략으로 쓰였던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결국 이제 위성을 다루는 쪽에서 그렇죠. 예. 비행기 쭉 날아갈 때 뭐 이거에 예. 쓰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어낸 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처럼 이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술이라든가 모든 총합니다 이게. 그럼 거기에 들어간 AI 안 쓰일까요? 또 뭐 쓰이고 뭐 엄청 많이 쓰이겠죠. 거기에 지금 가장 언뜻 생각나는 게 그 저희가 실제 포트도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글로벌 디펜스 ETF라든가 방위 산업, 네. AI는 당연할 거고요. 네. 뭐 등등등의 오늘은 제가 그거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자로서의 어떤 메리트를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저는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거니까 저는 미국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미국의 경제력이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적어도 양적 성장은 일단 뭐 가져간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주식이 얼마나 오르냐를 더 볼 텐데. 경제 성장이 예.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은 아닌 거로 제가 이해하는데 네. 경제 성장이 정말 중요한데 중요하죠. 주식이라는 건 체감은 안 결국 되니까요. 경제 성장을 미리 선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이 국방 강화, 힘의 어떤 뭐 또 인핸스먼트. 그러면 국방력이라는 건 뭐로 유지가 됩니까? 경제력이 유지가 되죠.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올해 좀 편안해요.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나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에 상응해서 국방력을 증액시킨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경제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FOMC가 1월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연준의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최근에 주목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파월에 대한 어떤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햇빛은 이제 좀 물건너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링라이더가 뜨고 있고 최근에 또 월러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요. 링 리더가 또 쑥 떨어져 있습니다. 네. 폴리마켓 기준으로 제가 폴리마켓 오늘 아침 거 지금 받아갖고 왔는데 이 파란색이 케빈 워시고 하늘색이 링 리더거든요. 하늘색 링 리더 지지율, 그러니까 배팅률이 올랐다가 빠졌네요. 쑥 그죠?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주셨던 크리스토퍼 월러가 쭉 바닥에 있다가 다시 똑 치고 올라오는.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 저 네 사람 중에 누가 될지에 따라서 FOMC의 향후 행보가 달라질 거다라는 게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FOMC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저 아시아 저 변방에서 크리스토퍼 월러가 무슨 말 했는지 릭 리더가 뭔 말 했는지 왜 우리가 맨날 다루겠습니까? FOMC의 의사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전제는 FOMC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 프로세스나 네. 이 의사결정 결정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깔고 가는 거고 거기에 근저에 또 깔고 가는 거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내용이 믿을만하고 신뢰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릭 리더나 케빈 워시나 케빈 에셋이나 뭐 크리스토퍼 월러 누가 된다고 한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고 가서 내려버리고 올리라고 한다고 올려버리고 이러면요. 제가 가장 먼저 FOMC 따위의 의사결정은 안 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네 명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케빈 에셋이 한 2달 전에 작년 말에 네. 하마평 올랐을 때 비판이 많았죠.
트럼프 친측근이고 뭐 경제가 괜찮은데도 금리를 내리면 이건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때 왜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비판 기사 내고 그때 왜 채권 자경단 해가지고 그날 기사 딱 나오는 날 미국 금리 채권 던지면서 금리 한번 띄우면서 이제 뭐 반대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케빈 헬셋이 바로 그 다음 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년에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죠. 내년에 금리 인하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약간 시니컬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 너무 과한 금리 인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그때 케빈 헬셋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금리 내리고 올리는 건 그때 경제 상황 보고 판단해야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쓰는데 뭐 크리스토퍼 월로 우리가 이제 직함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뭐 링 리더라든가 뭐 제롬 파월 이븐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가 생각이 됐지만 어마어마하신 대단한 분이죠. 예. 제롬 파월은 말할 것도 없고요. FMC 구성원들 12개 연준 의장 총재들은요. 거의 노벨 뭐 경제학상급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게 FMC 결정인데 누가 된다 한들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막 말 듣고 내리고 올리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게 또 지난 30년 동안 거의 수직 상승을 했던 S&P 500 그리고 경제 성장을 수직 상승을 양쪽으로 끌어왔던 의사결정의 어떤 뭐 정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 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어떤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요소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독립성에 저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저는 긍정적인 그렇게 믿고 말씀으로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최근에 이민 당군 속국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내부의 어떤 정치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반가운 질문이신데 네. 저는 그런 이슈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율이 한 30% 후반대로 지금 떨어져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IC 총격 2명 시민권자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이슈가 있을수록 저는 경제나 주식은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어포더빌리티 질문에 제가 네. 답을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어포더빌리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물가 상승 속도를 내 소득 상승 속도가 못 따라가면 가난해지고 있어. 네. 그거의 실예로 이제 한 예로 집을 못 살 정도로 어포더빌리티가 문제가 있어. 사실은 드린 말씀이 많은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란 나라는요. 어포더빌리티, 물가, 관세, 이 트럼프 때문에 어포더빌리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집값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집값이 상승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 자체가 주택 수요를 적게는 150만 호에서 크게는 700만 호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한 300만에서 400만 호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못 사는 것이지 네. 집값이 상승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집값 캐시율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상승세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1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Great Healthcare Plan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보건적지 정책 계획을 발표한 게 트럼프가 연초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뭐 쏟아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관 투자가들한테 주택 사지 마. 니네가 그거 사가지고 임대 사업하니까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못 사고 있잖아. 우리와 좀 다른 시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시장이 다르고 예. 그런 조치 취했죠. 본인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페니메하고 프레디메한테 모기지 채권 200억 달러어치 사가지고 모기지 금리 낮춰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기지 금리가 낮춰지면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모기지 금리란 말이에요. 이런 조치들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제가 갖고 온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뭐 확인 안 된 얘기이긴 하지만 네. 독감 주사 맞으러 가면 거의 1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의료비, 보험료, 특히 보험료, 약값이 굉장히 비싼 나라예요. 그걸 지금 전격적으로 인하시키겠다는 작업을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미국 제약사들하고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친트럼프 아니지만 저게 만약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지지율이나 역대 대통령들이 저걸 하려고 하다가 다시 번번이 실패한 조치거든요. 네. 저걸 만약에 트럼프가 해내면 어포더빌리티 문제는 쏙 들어갈 거라고 봐요. 저는.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또 마두로 때려잡는 것도 뭐 지정학적으로도 역할이 있었지만 그 베네수엘라가 매장하고 있는 원유가 중진류긴 하지만 3,300억 달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 그게 중진류긴 하지만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2주 전인가 보니까 미국의 갤런당 그 석유값이 3불 미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만족 못하고 트럼프가 1주인가 2주 전에 또 발표했어요. 나 이거 2불 밑으로 떨어뜨려 버릴 더 거야.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어포더빌리티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경제가
네. 훈풍을 타겠죠. 그럼 경제가 훈풍을 탄다는 얘기는 이걸 미리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어떻게 될까? 그게 제 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시장을 보고 있는. 예.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한 행동들로 인해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데 말씀하신 이런 헬스케어 정책 그리고 유가를 안정화하는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은 좀 긍정신호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그런 결정일 텐데 최근에 우리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으면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위헌 판결로 나왔을 때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우리 시장은 접근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제가 리스크 두 가지 본다 그러면서 아까 물가하고 네. 연준 뭐 이런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붙일게요. 제가 네. 깜빡해서 이 관세 이 판결입니까? 예, 예. 관세 아이파 근거한 상호 관세가 위법 요소라는 게 아니라 예.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걸 다루지 마. 이건 의회의 권한이지 네가 다룰 게 아니야. 이게 문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관세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문제는 그럼 이제 문제가 대통령이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손 떼. 의회한테 넘겨. 이거가 이제 아이파 근거로 한 그 상호 관세가 네. 위법이다 이제 합법이다 이건데 가장 월스트 케이스 이건 위법이야라고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흔들릴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그게 저가매수 기회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 자체가 펀더멘탈에 훼손을 주는 이슈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위법이라고 딱 해버리면 작년에 1,970억 달러인가의 관세 수입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당장 위법이라고 하면 네. 돌려줘야 되고 미국 기업들 지금 뭐 소송합니다. 미국 정부한테 관세 돌려달라고. 그럼 이제 위법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 때 그러니까 징수했던 관세 돌려줘야 되고 이따가 돌려줄게 또 트럼프 성격이 워낙 좀 즉흥적이잖아요. 이제 좀 화나고 이러니까 지금 232조 슈퍼 301조 뭐 무역 확장법 품목별 관세 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그럼 더 때려버릴 거야. 그러면 한 50% 또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시장이 출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탁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담이지만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관세에 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시장과 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빅테크의 어떤 실적들 AI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 전망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죠. 차트 하나 이거 꼭 보여주십시오. 네. 왼쪽의 차트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5년도에 전년도 대비 12.1% 정도 상승할 거다. 기업 이익 성장세가 네. 이제 기관마다 틀리니까 지금 갖고 온 그래프에서는 11.3%를 써놓긴 했는데 네. 팩트셋 기준으로 12.1%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다시 돌아와서 2026년도가 2025년도 대비 기업 이익 연간 성장률이 15%에 달할 거고 점점 오르네요. 내년도에 15.2%. 예. 자, 방금 중요한 언급해 주셨죠. 두 자릿수 2년 연속 성장하는 게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됩니다.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 대부분 맞아요. 미국 같은 네. 경우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올해 뭐 투자하는데 고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특히나 말씀을 다만 해주셨으니까요. 목적가리기 뭐 수혜를 덜 받고 더 네. 받고 이건 좀 있겠죠. 지금 최근에 헬스케어주들 바이오주들 힘든 것처럼.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더 길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또 드는데요. 다음에 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럼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인사를 할 뻔했네요. 자, 오늘 뭐 미국의 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그리고 돌아가는 어떤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들 짚어봤는데요. 올해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고 또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전망도 밝다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빠지는 흐름들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5,100선 그리고 1,100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지 이후 소식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